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아마도 하반기 모든 경제정책의 내비게이션이 될 6월 물가 통계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6%, 98년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통계를 미리 확인한 정부는 물가와 금리 리스크 대응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또다시 대규모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장, 경제수석까지 거시경제와 금융규제 담당하는 모든 사람이 모였지만 긴축의 시대에 웬만한 건 다 사다 쓰는 우리가 사실 뾰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극도로 높은 물가는 결국 구매를 줄여서 다시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절되리라는 오랜 질서를 믿습니다. 너무 일찍 끌어오른 이번 여름을 제가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7월 5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출근길 경제코치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6월 소비자 물가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지난 6월에 전력 수요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여름 전력 수급 상황 비상이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하루 전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의 모임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또 국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글로벌 공급 차질 얘기인데 요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최대 주주가 3번 이상 바뀐 회사들 45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경영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겠죠? 편의점과 대형마트 사이에 초저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8월부터는 커피 원두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알아볼게요. 그리고 오늘 잠깐 경제, 부동산 시장 짚고 넘어갈 텐데 분양가 상한제를 좀 개편한다 이게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반기 시장 상황 어떨지 짚어볼게요. 증시 갔다가 지식발전소 활짝 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여러 가지 직업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회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한다면 이른바 엔잡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겸업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볼게요. 생활발전소에서는 새로 산 차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 환불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요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이벤트죠. 저희 티봉이 인형 오늘도 저와 함께 근무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요 사원증까지 메고 있는 귀여운 친구 보이시죠? 저희 오늘부터 7월 18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이 기간 중에 저희 방송 중에 나온 단어를 나는 오늘의 단어로 요걸 꼽겠다. 그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티봉이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금요일에 발표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하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나온 물가 통계부터 살펴볼까요? 네,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108.22로 전년 대비해서 6% 올랐습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이후에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품목별로 살펴보자면은 석유류 39.6%, 가공식품 7.9%가 올라서요. 이 전체적으로 공업제품이 9.3% 올랐고요. 그리고 외식 물가 포함한 개인 서비스 분야가 5.8%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 가스, 수도 이 생활에 굉장히 필수적인 품목들이죠. 이것도 9.6% 올랐다라고 합니다. 와, 개인 서비스에서 외식 물가가 8%나 올랐습니다. 기름값 높은 줄은 알고 있었는데 당분간 만만치가 않겠네요. 우리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자, 전력 수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6월이 다른 해보다 유독 더웠습니다. 전력 수요가 동월 대비 최고치를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전력 거래소가 6월 월 평균 최대 전력이 7만 1,805메가와트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이라는 거는 하루 중에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1,805메가와트라는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6월 중에 역대 최고치라고 하고요. 통계는
통계는 2005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7년 만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전력 수요가 늘었다라는 건데요. 6월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진 결과라고 합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6월 열대야 이런 게 나타나는 등 전국에 걸쳐서 기온이 예년 평균 기온을 웃돌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난 여파로 전력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저러한 요인들이 한꺼번에 닥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언젠가요? 네, 이게 지난달 23일에 전력 공급 예비율이 9.5%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공급 예비율이라는 거가 전기가 최대 전력을 나타내는 순간에 그러니까 최대 전력보다 얼마나 더 전력이 남아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게 9.5%라는 거는 당시 준비돼 있었던 전력이 최대 전력 규모보다 9.5% 더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10%가 마지노선이고요. 그보다 더 많이 준비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상 사용하던 양보다 더 썼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금 덥고 앞으로도 더울 일만 남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올 여름에 전력 수급 상황이 더 녹록지 않을 거라고 또 하는데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은 올 여름 최대 수요 시기가 8월 둘째 주라고 하고요.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워서 전력 수요가 91.7에서 95.7 기가와트에 달하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비율이 5.4%에서 10% 수준에서 왔다 갈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산업부가 전력 수요가 급증해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9.2 기가와트 수준의 추가 예비 지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에게는 8월 둘째 주 전후로 직원들 휴가 좀 분산시켜달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이게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면 공공요금은 진짜 그 공공기관 정말 더울 때도 에어컨을 꺼버릴 때가 있거든요. 네. 아 정말 더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자실도 그 공공기관 안에 있는 기자실은 다 꺼버리거든요. 네, 쉽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카페로 향하고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는 정말 발 담그고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 자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그 주요 부처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또 모였군요. 네, 어제 추경호 기획부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렇게 조창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책임지는 관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이렇게 모인 거는 지난달 16일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 이후에 18일 만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눴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고요. 그래도 이러저러한 취재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은 향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이때 가계부채나 금융기관 건전성 괜찮은지 함께 점검해 나가보자 이런 수준 정도의 헐거운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현재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주요 이슈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같이 해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6월에 무섭게 올랐고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상 빨리 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없어졌고 정말 국내 경제 상황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볼 정도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한국은행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7월에 우리가 금통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과 국내 산업 영향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탓에 이미 국내 생산 일부가 제약이 되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투입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자 물가 통계가 공산품으로 분류된 품목 가운데 가격 상승률이 5% 이상인 품목의 비중이 올해 들어서 50%를 넘었고요. 10% 이상 오른 품목도 약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제 금감원에서 통계가 하나 더 나왔는데 최대 주주를 빈번하게 변경한 업체들 실태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어제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상장사의 최대 주주 변경 실태 분석 결과 이런 주제로 자료를 발표한 건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에 최대 주주가 변경된 상장사는 501개사로 나타났고요. 2021년 말 기준 전체 상장사가 2,383개니까 총 2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3년간 최대 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기업이 45개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코스피 6개사, 코스닥 39개사인데요. 그런데 유의하셔야 할 점이 이 업체들 굉장히 경영이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간 최대 주주 3번 이상 변경한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2021년 말 기준으로 64.4%가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28.9%가 자본 잠식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 상장사는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거나 상장 폐지된 기업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횡령 배임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요. 손이 자주 바뀌었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볼 수 있는데 편의점으로 가볼까요? 최근에 편의점들 초저가 전략을 쓰고 있다. 물가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 대형마트가 대량 구매를 하는 곳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편의점들은 주변에서 사기 간편하니까 대신에 가격이 살짝 비싸고 이런 인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편의점들이 이런 인식을 깨는 가성비 초저가 브랜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30일 초저가 상품 브랜드 굿민을 출시했고요. 이마트24도 최저가 브랜드 민생 시리즈를 내놨는데요. 이렇게 최저가 브랜드를 내놓는 이유가 최근에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상황을 반대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할인 혜택 앞세워서 소비자들을 다시 매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건데요. 이런 게 가능한 것도 최근 편의점 업계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워낙 많아진 그런 이유도 있겠죠. 자, 시중 커피 원두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농식품부가 커피 원두 유통업체들이 8월 유통되는 커피 원두 가격을 낮출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 생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부가 이래서 커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지난달 28일 이후 수입된 물량부터는 부가세가 면제된 만큼 인하된 가격에 커피 생두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커피 생두가 국내에서 수입이 되면 통관 전체를 거쳐서 유통되기까지 통상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고려할 때 커피 생두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빠르면 한 8월부터 구매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하고 가겠습니다.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운영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구성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우선 위원회가 이게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위원회 안에서 개 식용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고 구체적 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논의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때 청약 불패, 청약 로또 이런 말이 유행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분양시장은 냉랭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좀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데 상반기의 서울 지역 청약 경쟁률 작년하고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반기는 어떨까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상반기 수도권 청약 시장 일단 청약 경쟁률로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청약 경쟁률은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확실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금융결제원에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보면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18.2대 1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1.1대 1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경쟁률이 떨어진 거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청약 경쟁률이 29.6대 1로 작년 상반기에 124.7대 1까지 갔던 거에 비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전년에 26.7대 1에서 올해 10.2대 1로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의 커트라인, 그러니까 최저 당첨 가점도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전년 상반기만 해도 최저 당첨 가점이 서울의 경우에는 61.1점으로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4.5점으로 무려 16.6점이나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가점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23.8점,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34.2점에도 당첨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의 미분양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에도 미분양이 많이 늘기 시작했는데요. 전국 미분양이 전년 말에 17,710세대였는데 5월 말에는 27,375세대로 5개월 만에 거의 9,000에서 10,000세대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구부터 시작된 지방 미분양이 서울과 수도권으로도 지금 번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5월 말 기준의 수도권 미분양은 3,563호로 전월 대비해서 전월이 2,970호였는데 593호, 20%가량 한 달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분양이 이렇게 나타난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작년 말부터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올해 한 달 한 달이 다를 정도로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영향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2단계가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됐고 7월부터는 3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대출 규제 까다로운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올라갈 때는 막연히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조금만 하락을 해도 역시 비싸구나라는 고점 인식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방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좀 올라간 걸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평균에 의한 오류라고 보여지는 게요. 지방 청약시장에서 일부 경쟁률이 높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가 전년에 183대 1에서 올해 397대 1. 분양 물량 자체가 적었고 이렇게 몇 개 특정된 단지가 경쟁률이 확 올라간 데가 이제 세종시와 부산, 강원의 일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방을 보자라고 한다면 대전이나 울산이나 광주, 지방광역시 대부분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역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집값이 전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는 1대1도 안 되는, 그러니까 0.2대1까지 떨어질 만큼 올해 분양한 단지 대부분이 미달을 기록하는 침체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구를 비롯해서 제가 최근에 지방의 할인 분양이나 그 파격적인 분양 조건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본다 싶은 것들이 많던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네, 분양 가격을 낮춘 아파트들도 등장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매우 오랜만에 보는 건설사와 시행사가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분양 프로모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 비용에 대한 혜택 또는 발코니 무료 확장 같은 것들을 조건을 내걸고 있고요. 계약 해지 보장제라고 해서 계약금을 냈다가도 해지하면 전액을 돌려주고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라는 약간 다른 이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를 돌려주는 비슷한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계약금 정액제 아니면 발코니 무상 확장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판매 마케팅 판촉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 8년 9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송도, 청라 이쪽에 미분양들 20%씩 깎아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나타나는 지역이 뭐 극소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상반기보다 상황이 좀 바뀔까요?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까요? 일단 분양 물량 자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계획 물량이 더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은 18만 호 정도였는데요. 하반기에는 22만 호 정도가 분양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7월부터 당장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반기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천 가구밖에 분양을 못했는데 하반기 계획상으로는 19,000가구 분양이 계획이 되어 있고 날짜까지 지금 잡혀 있는 거는 한 14,00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두세 배 이상은 공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청약 경쟁률인데 경쟁률이 옛날만큼 높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분양 가격 자체가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지난달 말에 입법 예고가 됐고 이번 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아마도 이제 분양가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8월 이후에 분양을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경쟁률은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의 흐름이 물량으로 보면은 하반기에 물량은 좀 증가하지만 경쟁률이 높아지기는 좀 어렵고 여전히 분양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둔촌주공 같은 단지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올해도 하반기 계획한 22만 호 분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좀 푼다는 게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라고 나온 것이 사실 당장에 건설 원자재가 상승하는 것도 반영하는 게 충분치 않다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건축비에서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올려주는 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도 전체 분양가의 예상 상승률은 1.5에서 4%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각종 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올라가는 걸로는 원자재가 상승분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제 불만 소리도 여전히 있고요. 또한 지금은 가격을 올린다고 분양이 다 완판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지금은 수요가 오히려 약해지고 있는 국면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분양 시장은 여전히 조금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방시장들, 대구를 비롯해서 이런 청약시장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청약 자격 자체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지금 0.2대 1까지 낮아져 있는 대구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나아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격을 올려받게 되면 안 그래도 미분양이 쌓여있는 지역에서 청약 수요가 과거처럼 많이 몰려들지는 않겠죠. 그래서 특히 이번 이제 규제 지역 해제는 지방에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지방에서 완화가 되더라도 여름 휴가철 비수기까지 겹쳐서 당장 즉각적으로 청약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내에서는 마스크 아직 쓰셔야 하고요.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국내외 증시 상황 알아볼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는 간밤에 휴장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땠습니까? 네, 유럽 증시는 독일을 제외하고 프랑스나 영국 등 여타 주요국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했고 또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199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발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지난 5월 달의 봉쇄 정책 충격으로 독일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 재료들은 상당 부분 이제 유럽 증시에 이미 반영이 된 가운데 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기술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 지수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도 우리처럼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도 지금 물가, 수출 이중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6% 물가 시대의 투자 전략이라 이걸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예,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제 다들 그냥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에서 예상하는 이 6월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에 대한 시장의 예상치는 8.2에서 8.3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그렇게 집계가 됐는데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8.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는 상당 기간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그나마 좀 긍정적인 소식을 찾아보자면은 현재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한 거나 또 금리 인상 부담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 성격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은 6월 28일에 미국의 대표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인들의 약 3분의 2가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운전을 덜하고 있다라는 답변들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수요 부진의 영향은 최근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수요 측에서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한동안 우려하고 있었던 고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또 뭐 6월 달은 불가피하겠지만 7월 달, 8월 달, 9월 달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쭉쭉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가랑 경기 다 잡기 어려운데 수요가 줄어들어서 경기가 좀 가라앉으면 물가는 가라앉겠지만 또 경기가 문제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 그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 대표적으로 대중 관세를 좀 낮출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요건 어떻게 돼가나요? 네, 여기 지금 뭐 어제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 내 재계, 노동계, 의회 내에서 의견 불일치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가령 미 행정부 내에서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서 대중관세를 인하하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 무역 대표부나 혹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측에서는 중국에게 이렇게 모든 걸 내줄 수 없다. 얘네들한테 다른 양보라도 얻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또 경제계 쪽에서도 대중관세 인하가 과연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 이제 그 오늘 보도된 WSA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러한 대중관세 인하 소식은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저희가 미리 환호할 게 아니라 지켜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좀 나눈다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어제랑 좀 최근에 계속 빠진 영향이 컸던 탓인지 지금 기술적 및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1%대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2.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많은 분들이 주식을 들고 계시는 반도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각각 1.2%, 3.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경우도 거의 3%대 내외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빠졌던 낙폭을 만회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오셨네요. 유튜브로 보니까 스티브 정님 처음 시청하는데 이런 경제 전반에 대한 방송을 이제야 알았다니 앞으로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오른손과 왼손에 친구 한 명씩 더 데려오기. 자, 토니님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관호님 티봉이 보러 라디오에서 넘어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티봉이 오늘도 사원증 메고 여기 당당하게 오늘 출근했거든요. 아까 삐뚤어져서 제가 여기다가 다시 바르게 놔줬습니다. 루피 닮았습니까? 티봉이가? 카매거진님?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궁금하네요. 티봉이 귀엽다는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오늘의 단어 하나 방송 중에 나왔던 말 중에
나는 오늘 이 말에 꽂혔어. 이거 보내주시면 저희 선정해서 인형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그 사이에 손님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HR 컨설턴트 장대성 노무사님과 함께 오늘은 엔잡러 얘기해보려고 하거든요. 요즘에 원해서든 아니면 수입이 원하는 만큼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좀 들어오지 않아서이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이 일도 해. 이모티콘 그려서 나는 부자 될 거야. 이런 분들도 제가 봤고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 하시는데 회사는 우리 회사 직원이 다른 일도 하는 게 썩 달갑진 않겠죠. 요 겸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노무사님, 겸업이라는 거요. 이게 어떤 뜻이고 회사가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네, 겸업은 주로 직업 외에 본인의 직업 외에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중으로 취업을 하거나 또는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등도 다 겸직이라고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이중으로 취업을 하면 회사 업무에 집중을 잘 못하고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까 봐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요즘 뭐 투잡, 쓰리잡을 넘어서 엔잡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겸업을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해도 되는 겸업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 주말에 택배나 뭐 배달 플랫폼 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거기다 그런 거는 업무량도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개인적인 전문성을 활용해서 겸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영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추가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반드시 영리 업무만을 뜻하진 않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진료가 끝나고 의료 봉사를 다니는 그런 비영리 겸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하고만 안 겹치면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겸업은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제 업무 시간 중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 대상이지만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본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매일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아무리 강철 체력이라도 업무 시간에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겠죠.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최소한의 수면 시간도 보장하기 어려운 수준의 겸업이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퇴근하고 뭐 하는지 회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퇴근하고 뭐 하는지 감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근무 시간 중에 업무를 제대로 못했을 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거 좀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타다 플랫폼 갈등 해소 과정이었는데 제가 그때 타다 기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저는 다른 회사 다니는데 밤에 이렇게 일해서 가정경제에 좀 보탬하는 게 좋아요 이랬던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부수입 얻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회사원인데 유튜브 해요. 이런 분들은 제재 대상이 됩니까? 맞아요. 요새 직장인 유튜버들이 참 많으신데요. 한 3가지 정도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업무 시간 중에 영상을 촬영하거나 새벽까지 편집을 해서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의 내용이 회사의 이미지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라면 회사에 다니는데 매일같이 라면에 이제 건강상 해로움을 파헤치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면 회사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기밀 사항을 공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방산업체에 다니는데 무슨 미사일이나 전투기의 핵심 설계 도면 같은 것을 영상에 공개하면 그거는 안 되겠죠. 상식선에서 해라 이런 얘기네요. 네네. 자,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수행한다. 그러면 회사가 좀 혼내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보통 입사 시에 겸업 금지 서약서를 쓰고요. 또 취업 규칙에는 보통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한 경우 등을 징계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하면 징계 대상이 되지만 반드시 해고 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정도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겸업을 한 업무가 불법적이거나 직장 질서를 문락해 한 경우에는 본인 업무에 미친 영향을 떠나서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가령 직장인이 밖에 나가서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또는 피라미드 영업에 빠져서 동료들을 막 가입시키고 금전적인 피해도 줬어요. 그러면 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예전에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직원이 이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기계를 구입해서 사업을 막 하면서 동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징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허용이 되는 수준의 겸업을 한다. 이렇게 그 본업에 지장을 안 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추가로 걷어들인 소득, 여기에 대한 세금, 또 4대 보험 처리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이제 겸업하는 업무가 뭐 근로 제공이냐 또는 사업이냐에 따라서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본업과는 별도로 이제 부과하게 되고요.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당연히 매년 5월 사업소득세 신고 기한에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4대 보험이 좀 복잡한데요. 우선 이제 겸업을 하는 업무가 사업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근로자로 이중 취업을 한 경우만 남는데요. 우선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월 평균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에서 한 군데서만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이중 취득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상한선이 있죠. 그래서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이 현재 이제 553만 원인데, 양쪽 회사 월급을 합쳤더니 553만 원을 넘으면 그 553만 원을 기준으로 4.5%를 공제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건강보험도 내가 회사 다니는데 가외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 월에 5만 원 이상 내셔야 됩니다. 9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이 부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예컨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광고회사든 회사에 취업을 했다. 근데 사실 나는 꿈은 화가다. 아니면 웹툰 작가다. 이런 사람이 이게 너무 하고 싶다. 이럴 때 회사하고 절충할 방법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겸업 금지 조항 또는 서약서가 100%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겸업하는 일이 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입증이 가능하면 그런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편하게 겸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겸업 금지라는 말하고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경업금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겸업금지랑 경업금지랑 어떻게 다릅니까? 네, 경업금지는 좀 헷갈리시죠? 네. 말 그대로 임직원이 그 회사를 떠날 때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그러한 업체를 스스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그 경쟁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킬 수는 없고요. 경업 금지 약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보호 가치가 있어야 하는 영업 비밀에 해당해야 하고요. 회사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업금지 약정의 효과가 있는 동안에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업종 변경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고위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업계 관계된 업무에 그 사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 제한 규정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삼성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특허 담당했던 임원이 미국의 특허 괴물이라고 불리는 고 특허만 공격하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모기업을 다시 공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이게 기업에서는 상당히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경업 금지가 인정되려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요. 네. 저희가 있던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 초기다 보니까 경력 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 직원들 일부를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엔지니어 과장급 한 명하고 총무과 대리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 두 명 다 경업금지 서약서 및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기존 회사하고 작성을 했고요. 기존 회사에서 이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엔지니어 과장급은 해당 사업의 핵심 기술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업금지를 인정했고요. 총무과 대리는 영업비밀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에서도 업무 내용에 따라서 경업금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장급의 엔지니어는 취업을 못 하셨겠네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업금지는 IT, 전자 이런 첨단 산업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다른 산업에도 해당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로 이제 예민한 정보를 다루는 이제 첨단 산업의 기술자들이 대상이 되긴 하지만 다른 업종에서도 영업 비밀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전 판례 사례 중에 미용실 사건이 있습니다. 한 미용실에 미용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말주변도 좋고 미용 실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모두 그 미용실로 이제 몰려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장님은 미용사를 믿고 외부로 이제 돌아다니시고 실질적 운영을 미용사가 다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당 미용사가 500m 주변에 새로 미용실을 개업하고 고객 리스트를 빼돌려서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 그 고객들이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 미용실은 거의 아주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고객 정보라는 핵심 영업 정보를 빼돌린 경우에도 경업 금지가 인정이 됩니다. 거의 그 기존 미용실 사장님은 띠로리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봤어요. 제가 네일샵에서 정말 일을 잘하던 한 직원이 그 원장님이 너무 예뻐해서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가장 사랑받던 그 직원이 그 바로 맞은편 가게에다가 네일샵을 차리는 걸 봤거든요. 둘이 거의 이제 불구대천의 사이가 되는 걸 봤는데 이거 상식선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미용실 문 닫아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을 정지시킬 수가 있고요. 업종 변경 같은 것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경업 금지에서 자유롭게 내가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정해진 기간이 법적으로 딱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판례들을 보면 경업금지나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 기간이 해당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년까지는 거의 인정이 되고요. 2년을 초과해서 3년에서 5년까지도 약정한 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경업금지는 1년이 적정하고요. 2년을 초과하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사가 교육이나 연수를 보내줬어요. 이게 회사에서 애끼는 직원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애껴서 보냈는데 갔다 오더니 사장님 우린 여기까지예요. 전 다른 회사로 가겠습니다. 이거 괘씸하잖아요. 이럴 때 의무 재직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전직 금지 규정이 됩니까? 네, 요거는 이제 경업 금지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회사가 이제 MBA나 해외 연수 같이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교육을 직원에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임금도 지급을 하는데요. 회사가 지원하는 목적은 당연히 그런 전문 교육을 받고 우리 회사에 돌아와서 더 큰 기여를 해라. 그렇죠. 이런 걸 바라는 건데 막상 교육받고 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회사는 교육을 보내기 전에 교육 이수 후에 몇 년간 의무적으로 재직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어기면 교육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교육비뿐만 아니라 임금도 지급한다고 했는데 임금은 지급한 즉시 근로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반환 약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착하게 삽시다. 네. 우리 상식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다들 착하게 살자고요. 지금까지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아마 기름값 때문에 나는 차를 버렸어. 난 걸어다니기 시작했어. 이런 분들 많으시죠? 저도 대중교통 이용한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사실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차를 샀거든요. 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지 물어봤더니 넉넉하게 해가 바뀐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렴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는데 새 차를 타고 싶어도 대기 기간만 1년 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차를 받았는데도 하자가 있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되게 비싼데 차는
교환 환불을 되게 안 해줍니다. 내가 사는 것 중에 집담으로 비싼 건데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 기자님, 새 차를 샀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자가 생긴다.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전문가만큼 잘 알지 못하는데요. 차를 받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소비자는 차를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도색 불량을 확인했고 서비스 센터에서도 하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으니까 이해하고 타라는 답을 받았는데요. 네? 네. 아, 저는 이해 못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양주에 사는 한 소비자도 트렁크 좌우 간격에 차이가 있는 걸 인수 며칠 뒤에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단차가 컸는데 이건 역시 수리 받으면 되니까 그냥 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조사도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하. 네, 창원에 사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6월에 받은 새 차 에어컨 송풍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인수를 이분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딜러를 통해서 가스를 충전을 받고 그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았는데요. 차량을 받고 운행한 그 다음 날부터 서서히 송풍이 약해지더니 일주일이 지나자 아예 나오지 않는 문제가 생겼지만 이 역시 하자긴 하지만 이미 수리를 했기 또 네. 수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새 차인데 네. 우리는 생각이 완전 다른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 자동차는 아무리 싸야 중고차로 산다고 해도 수백만 원, 네. 그리고 보통은 수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게 보상이 왜 어렵습니까? 예, 제조사들 입장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자가 차를 받으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 도장을 찍은 만큼 수리 이외의 환불이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도장 같은 불량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도장이나 단차 같은 문제는 출고 후에도 수리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부품 위치가 바뀌었다거나 하는 중대한 문제의 경우라면 즉각 조치할 수 있지만 도장이나 단차 같은 주관적인 영역 그리고 주행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리 외에 다른 보상은 해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출고 초기에 결함을 발견했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차를 교환받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일단 레몬법이 2019년부터 도입은 됐지만 반복적인 고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순 도장이나 단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반복적 고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차가 제대로 안 굴러가야 바꿔준다 이런 얘기인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싶어요. 제도적으로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실행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자동차는 탁송 과정 중에 발생한 하자를 포함해서 차량 인도 시에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상 수리나 차량 교환, 구입과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판금 도장 같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고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동차 관리법에서도 제작사나 판매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같은 것들을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를 구매자가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국산차, 수입차를 가리지 않고 공장 출고 후에 인도 전에 어떤 수리 과정을 거쳤는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저희 쪽 그 제보 들어온 네. 것들을 보면 수입차 같은 경우에 출고 전 차량 점검센터에서 국내 소비자가 주문한 차를 출고하기 전에 검수를 하는데 이곳에서 뭐 본체가 긁혔다거나 하는 하자가 발생하고 이걸 보수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 하자 고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1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숨기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과태료를 좀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오고 있고 업체 같은 경우에도 품질에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소비자가 보상을 작게나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이게 속여서 얻는 이익보다 그 손실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정이 될 텐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규정을 어길 때 벌이 엄해진다. 뭐 이거는 좀 과외의 얘기입니다만 촉법소년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이게 새 차를 받았는데 주행거리가 찍혀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 진짜 황당할 것 같거든요. 네. 보통 그 차 뭐라고 합니까? 큰 차에 어부바에서 데려다 주잖아요. 네. 그 차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트레일러라고 합니까? 저는 트레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어부바에서 갖다 주니까 주행거리가 찍혀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탁송을 요청해서 부산에서 갖다 주세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데 이런 일은 왜 생기나요? 네, 이게 신차를 인도받았는데 그 주행거리가 수십에서 많게는 100km가 넘는 경우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찜찜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서울에 사는 한 소비자도 새 차를 받았는데 누적 거리가 무려 65km가 찍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유, 멀리도 가셨네요. 네. 근데 업체에다가 항의는 했는데 이미 인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소비자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차를 처음으로 구입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왜 주행거리가 0km가 아닌 거에서 좀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신차 누적 주행거리가 0km가 아닌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탁송기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몰고 배송할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수입자 같은 경우라면 해상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로 또 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산차보다는 주행거리가 더 많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출고장으로 가서 인도를 하는 경우에도 0km 차량은 보기가 힘듭니다. 제조사에서 차량을 완성한 후에 주행 테스트를 포함한 초기 품질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0km가 찍혀 있다면 검사가 제대로 진행된 게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어부바차가 어떤 이름인지 요거 전문 용어 전국에서 보내주시네요. 전문 용어로 카 캐리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부바차의 이름은 전문 용어로 카 캐리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탁송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다고 쳐요. 네. 그래도 65km는 좀 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몇 킬로미터가 찍혀 있어야 요 정도면은 테스트가 된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규정은 없고요. 제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은 없지만 신차 주행거리가 누적돼도 적으면 한 10km에서 30km 정도가 일반적인 케이스고 아까 사례자처럼 60km가 넘는다라고 하면 업체에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 또 한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시승차나 연구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가 늘어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를 만약 구매하신다면 조금 할인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도 하시고요. 만약에 누적거리가 생각보다 많다 하면 인수 거부도 가능하니까 사인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이 부분까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꼼꼼히 봐야 될 거 되게 많은데 차를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걸 꼼꼼히 보면 좋을까요? 네, 수입차 같은 경우에 특히 선등록 방법으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더 신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차량이 준비되기 전에 미리 번호판을 발급받아서 빠른 출고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이런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 이게 만약 차량 상태가 불량이더라도 차량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차량도 등록이 된 만큼 인수 거부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신차 검수를 할 때는요. 영업사원이나 탁송기사 옆에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외관을 볼 때 이음새 부분에 단차나 도장면, 밸런스나 스크래치 같은 것들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시동도 직접 걸어서 램프는 정상 작동하는지도 보시고 가벼운 주행을 통해서 주행 시 이질감이나 이런 것도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방지하시려면 요즘은 구매 동행 서비스나 인수 대행 업체들도 있으니까 네.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발전